국민의힘 새 당대표의 30대 이준석 후보가 선출되면서 이준석 돌풍이 현실이 됐습니다. 여야 모두 신임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몰고 온 세대교체와 정치개혁의 바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민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하루 만에 이제 전 비대위원이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네. 선출이 됐으니까요. 이준석 대표 친분이 있으신데 아직 연락은 못 하셨죠? 아마 지금 제일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굉장히 감회가 새롭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도 아마 바라보기에 장경태 의원 그리고 이동학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당대표와 함께 벌써 1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함께 알고 지냈던 터라 젊은 정치인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많은 분들이 정치권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최민희 의원도 사실 뭐 방송을 통해서 계속 여러 토론으로 맞붙었다고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이건 이준석 돌풍은 이게 운칠 기삼, 뭐 운칠 복삼 그러잖아요. 그 시대 흐름에 그 개인의 컨텐츠가 맞아떨어진 케이스이죠. 그래서 그 혁신, 정치 혁신에 대한 국민적 바람, 무엇보다 보수 지지자들의 정권 교체의 절박함, 그것이 이준석 돌풍이 얹혀지면서 이게 태풍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좀 아까 민주당 쪽의 젊은 정치인을 얘기했는데 제가 토론 때 보면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당돌하고 자기 생각이 명확하고 그 자기의 명확한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는 스타일이에요. 그에 반해서 민주당 쪽 초선 의원들은 예의 바르고 예. 그래도 좀 순둥순둥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부분을 받아들일 때 왜 우리는 누굴 못 키웠나 이런 문법은 전혀 안 맞는 상황이다. 이준석은 일부 도움이 있었지만 네. 스스로 큰 측면이 크다. 예. 이렇게 봐요. 도움이 아닌 스스로 성장하느냐 뭐 이런 상황들을 보내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기에 앞서서 당선 소감을 좀 듣고 이야기를 나눠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선 소감 공존을 강조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존입니다. 다른 후보께서 통합의 의미를 강조하시면서 용광로론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용광로 이론은 미국과 같은 다원화 사회에서 조금 더 진화해서 요즘은 샐러드볼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샐러드볼에 담긴 각종 채소처럼 고유한 특성을 유지한 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샐러드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통합 공존 이게 용광로와 샐러드볼로 이렇게 좀 비유를 해나가니까 좀 이해가 어떻게 보면 쉬운 것도 같습니다. 다 녹여서 하나가 되느냐 아니면 각자 다른 특성이지만 함께하느냐 이런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당에 가지고 있는 좀 문제의식을 담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영리하게, 현명하게 본인이 당대표가 됐을 때의 그 의미들을 담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후보 시절에 굉장히 갈등과 논란이 첨예할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꺼냅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강하게 약속했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이 얘기를 있는 그대로 실현하려고 하게 된다면 당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불가피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샐러드볼 이론에 따르면 본인의 주장은 주장이고 다른 사람의 주장까지 포용하면서 이것이 함께 버무려질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같이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논의하는 과정에 만약 합리적으로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뒤로 한 걸음 빠질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본인이 했던 주장들을 관철시키겠다고 끝까지 달려가는 순간 오히려 여러 가지 역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아주 현명하게 이 내용으로 당대표 취임 이후에 어떻게 당을 끌고 갈지를 얘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책적인 사안이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생각이 다르다면 좀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섞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예 그 샐러드볼이라는 것도 안에 전혀 다른 품목이 있으면 섞이기 어렵잖아요. 음식이 아니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지금 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당심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준석 그 대표보다 나경원 의원이 조금 더 기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잘 뭉칠 수 있을지, 뭉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뭐 우려도 있던데요.
지금 당대표가 당선됐는데 뭉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전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용광로냐 비빔밥이냐 혹은 샐러드볼이냐 이건 같은 거잖아요. 용광로와 비빔밥 샐러드볼은 완전히 다르죠. 개인의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토론으로 뭔가 결론을 낸다는 뜻이에요. 샐러드볼은.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걸 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집에서 애를 키울 때부터 혹은 우리가 큰 틀의 정치적인 결정을 할 때 아예 용광로가 되자. 이건 강력한 권위로 개인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뒤로 하고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쉬워요. 예. 그런데 이 샐러드볼, 맛있는 샐러드볼은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높은 정치적 기술의 목표를 제기한 거기 때문에 예. 성공하길 바라고 지켜보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예. 어떤 샐러드볼과 할 거냐, 윤활유를 뭘로 쓸 거냐는 되게 당직 인선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인선 몇 가지가 있는데 사무총장, 그리고 비서실장, 예. 대변인, 정책위 의장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윤곽이 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 젊은 돌풍의 힘도 있지만 네. 치열하게 밑에서는 지원하는 세력이 있고 이준석 대표를 반대한 세력이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자리들이 또 대선을 앞두고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 당대표의 의중을 가지고 전략을 실행하는 것, 그리고 정책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이제 뭐 협력하는 것, 이 모든 과정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인데 인선이 조금씩 발표가 되고 있어요. 수석 대변인은 황보승희 의원, 그리고 지금 서범수 의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선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기대 속에 신임 당대표가 출범됐지만 실험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라고들 아마 많이 평가할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안정에 방점을 두면서도 변화 혹은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황보승희 의원 같은 경우는 여성이면서 초선 의원이고 또 지방 의원 출신의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각종 상징성들을 두루 담고 있고 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청년의 힘을 출범시키면서 초대 청년의 힘의 당 대표를 맡기도 했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강조하고 있는 청년과 그리고 젠더 문제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오히려 역배려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까지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비서실장 확정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은 예. 만약에 현역 의원이 아니라 정말 원외 인사가 이준석 당대표와 같이 원팀을 이루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원내와의 갈등과 마찰이 이제 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만약 서범수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겠다고 한다면 예. 30대의 젊은 당대표를 도와서 원내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정말 정권 교체로 가는 길에서 모두가 다 한 걸음 뒤로 물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거라 예. 지금은 당대표가 되기 전에 당의 각종 우려의 모습들과는 달리 이미 당대표가 되고 난 많은 여론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성공의 길에 모두 돕겠다는 의지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와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관계가 전혀 나쁠 리가 없고요. 예. 김기현 원내대표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꽤 원만한 정치 모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당시 이 비대위의 권한 대행을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맡으면서 예.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일이었거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확고하지만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배척하는 정치를 보이지 않는 게 김기현 원내대표의 정치력이기 때문에 네. 이준석 신임 당대표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예. 안정에 방점을 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원내의 가교 역할들에는 매우 훌륭한 역할들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최고위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이 지금 여성 최고위원이 3명이 선출이 됐고요. 평균 연령이 50세예요. 근데 민주당 최고위원 평균 연령을 좀 비교해봤더니 민주당 53.8세예요. 사실 뭐 단순 비교는 뭐 의미가 없겠지만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우선 연령이 적어졌다는 건 긍정 요인도 있고 부정 요인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젊은데 머릿속은 꼰대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여성 최고위원 당선을 보면 정미경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남은 초선이잖아요. 예. 그리고 원외가 정미경 의원하고 김재원 의원이 원외잖아요. 근데 이 중에 가장 과거식 문법에 익숙한 분은 김재원 의원 같아요. 아, 이건 대구 쪽의 친박, 영남 쪽의 친박이 그래도 김재원 의원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나? 이런 과거 문법으로 이해가 되고 예. 그리고 조수진 의원은 뭐 예를 들면 민주당 쪽으로 치면 두 분이 늘 이렇게 옥신각신도 하지만 김용민 최고위원처럼 그 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느낌? 뭐 그런 느낌으로 뽑힌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이 라인업을 보면서 역시 무엇보다도 방송 운빨이 최고인가 보다 당선에는 이런 생각도 예. 합니다. 예.
다 TV에 노출도가 높은 분들이 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가 젊어졌는데 조금 유의해야 될 점은 조수진 의원이나 배현진 의원의 워딩을 보면 그게 굉장히 그 강경하고 센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젊어졌는데 발언은 과거다. 그러면 자칫 젊은 지도부가 젊은 꼰대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형식적으로 젊은 대표 그리고 젊은 최고위원이 구성된 건 긍정적. 앞으로 그럼 이 젊은 지도부가 보여줄 정치가 과거로 가냐 아니면 정말 미래로 가느냐 예. 이에 따라서 이건 정말 뭐 아니면 도의 극과 극의 판단을 받으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 뭐 아니면 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은 일정이라든지 남은 인선 과정들 이게 월요일 정도면은 이제 거의 본격적으로 새로운 지도 체제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새로 이제 중요한 두 개의 당직이 있죠. 하나는 사무총장이고 네. 하나는 여의도 연구원장일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당의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 당의 새로운 전략 비전들을 수립하는 거라 이 여연원장이 누가 되는지를 보면서 이준석 신당대표가 얼마나 혁신적인 당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사무총장은 당에 있는 수많은 당직 관계를 조율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사실 당대표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당내에서는 당직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원외의 젊은 인사다 보니 당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중진 그룹 중에서 누가 흔쾌히 나서서 사무총장직을 수행할 것인가 예. 이 두 가지가 가장 눈여겨지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걸 지금 조금 남겨놓고 있군요. 이제 곧 네.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과 관계도 조금 이제 궁금합니다. 송영길 대표, 뭐 날짜도 좀 나죠. 이 여야 대표 정례 회의를 제안하기도 한 상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그 대표끼리 만나는 모습들이 어떻게 연출될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그냥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언론도 뭐 막내 아들 뻘, 뭐 아버지 뻘 이런 표현은 언론이 이런 새로운 흐름을 반영 못하는 약간의 꼼모식 언어를 쓰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당은 여당 대표는 뭐 그렇고 야당 대표는 젊고 그래서 그 노장청의 조화 뭐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편하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특히 여당이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시잖아요. 예. 근데 저는 오히려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감성적으로 반응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늘 지적을 받는 건데 여전히 민주당과 집권 세력이 과거의 소수 세력 이런 이미지를 스스로 갖고 있지 않냐는 문제적인 전 대단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여당이 젊은 이준석 대표 때문에 여당이 어쩐다 이런 생각보다는 예. 집권 세력은 집권의 최종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백신처럼 얼마나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당답게 총력을 다해서 해결하고 나니 백신에 대해서 막 우여곡절의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역시 K방역은 정말 대단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잘해서 평가받을 생각을 해야지 예를 들면 젊은 대표? 이쪽도 젊은 저는 이런 구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각자 역할이 있는 거군요. 야당은 야당의 역할, 여당은 여당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민주당 얘기를 좀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이제 민주당도 이제 계속 이제 대권 흐름 속에 경선도 앞두고 있고,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거 같아요. 지금 이대로 경선 룰을 그대로 이제 순서대로 가게 된다면은 조금 후발주자들 입장에서는 불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 일정을 좀 늦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뭐 앞서 나가는 쪽 입장에서 그대로 가자 이것인데 이거 어떻게 분석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예. 지금 솔직한 얘기를 앵커께서 대신 해주신 거예요. 그냥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선 연기를 주장하면서 후발주자에게 불리하다라고 한 분이 없거든요. 뭐 예. 코로나 때문에 뭐 컨벤션 효과가 없다든지 뭐 이런 그 이준석 대표로 저렇게 컨벤션 효과가 저기가 큰데 우리는 어떡하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후보가 먼저 당선되면 비난받아서 혹은 흔들려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인데 저는 만약에 그런 거라면 후발 주자들이 정말 우리가 시간이 없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오히려 저는 논의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라면 생각하는데 예. 지금까지는 문제 제기의 방식이나 이런 것이 너무 우회적이었고 그거는 1위 후보 흔들기로 느껴질 그런 우려가 컸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의 후보들 간의 경선 연기론을 제기하는 것은 그건 별로 그 연기를 해도 크게 순위가 바뀔 것 같지 않다는 시각이 많고
그러나 오늘 저는 처음으로 예. 후발 주자들에게 시간을 주자는 주장이라면 예. 그거는 조금 고려는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 아마 민주당 지도부는 경선 자체를 연기한다는 생각은 하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경선 일정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힘도 네. 사실은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당외에 있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 뭐 계속 흐름대로 가는 것 같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과는 판이하게 다르죠. 민주당은 9월에 후보가 확정이 되고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준석 11월인가요? 대표가 예. 한 8월 정도를 8월, 얘기하고 8월, 있기 예. 때문에 8월에 경선 열차를 출발시켜서 도착지는 당원 당규에 따라 11월이 됩니다. 예. 이건 이제 우리 당의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 일인데요. 네. 만약 끝끝내 바깥에 있는 국민의당에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지 않게 되는 순간 11월에 우리 후보를 선출하고 나서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처럼 네. 다시 한번 단일화 과정에 나설 수도 있고 예. 여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4.7 보궐선거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영선 후보를 굉장히 좀 이르게 최종 후보로 낙점을 줬는데 국민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무난한 후보죠. 의외성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높은 지지도를 의외성의 오세훈 후보가 뛰어넘으면서 역전 드라마를 펼치니까 모든 언론의 관심이 국민의힘을 조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만약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인물들이 또 튀어나오면서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를 위한 그런 일정들이 흥행이 되면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고민이 좀 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이제 대선 열차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 일정을 어떻게 잡느냐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관심 있고 양당을 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민주당으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 문제, 이 후폭풍을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녹취를 좀 모아봤습니다. 함께 듣고 계속 관련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의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 행위를 했으니까 그거 취소해서 해주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국민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에 온 것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밝히고 돌아오라 보내는. 네, 송영길 대표의 스스로 밝히고 돌아오라 이게 굉장히 텀이 길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이것을 좀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수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그냥 당이 그 민주당이 내린 방침대로 쭉 네. 직진하는 것밖에 이건 길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고려를 하고 예. 그런 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농사를 하고 와서 같이 방송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예. 어느 날 정말 이렇게 얼굴이 새카매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지금 저희 농사 짓는데 이러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증언도 해드릴게요. 이런 마음이거든요. 예. 그러나 이건 어떻게 보면 대선을 앞둔 과정에서 민주당에게는 부동산이 가장 아픈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런 억울함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이럴 땐 이제 우상호 의원이 저렇게 충분히 국민적 소명은 된 것 같아요. 이건 야당 의원들도 만나 뵈면 우상호 의원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예. 그러나 당의 방침대로 가는 것이 예. 그게 흔히 얘기하는 선당후사이겠죠. 그리고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마음이 급할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한 부동산 부분이잖아. 이 부분도 예. 여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빨리 그 틀에서 벗어나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대안은 악소리 나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공급 대책입니다. 네. 그래서 송영길표 부동산 대책을 이미 냈어요. 그게 네. 누구나 집인데 6%, 이게 6%로 6%의 했습니다. 혁명입니다. 한마디로 이걸 홍보하고 막 알리고 청년들께 다가가고 싶은데 지나간 과거가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이 들겠죠. 한편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할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과거는 과거대로 처리한 건 직진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개별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마도 출당 조치까지 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예. 이미 탈당 6분이 권유는 안 되네요. 받아들였으니까 예. 큰일이 있으면 반발도 있지만 예. 아마 민주당의 방침대로 가는 것이 외통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도 사실 이 사안을 바라보는 과정이 그냥 마음 편하지만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했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아니라는 얘기 네. 듣고 지금 국민권익위로 지금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찌 결론이 나올 텐데요. 이렇게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우상호 의원을 비롯해서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보기에는 네. 여기에 얼마 전 민주당이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언론에 이런 하나의 기사 제목이 뜬 적이 있는데요. 회초리를 세게 맞고 아픈 척조차 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잘못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뭐 그 이상으로 소명을 해서 돌아오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국회를 향한 특히 기성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 그 이상의 것이라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고요. 예. 이것으로 한바탕 또 쇼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는 재산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재산 신고를 하는데 그 재산이 제대로 신고된 것인지만 명확하게 따져 물어도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이참에 전수조사는 전수조사대로 다 받고 네. 여야가 협력해서 법률도 개정한 뒤에 고위공직자, 특히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 신고에서는 그 재산 신고 중에 부동산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경우 처벌까지 보다 강화시킬 수 있는 법률안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일이 국민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어쨌든 전수조사를 받게 되니까요. 결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선을 좀 대선 쪽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은 야권으로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제쯤 경선 버스를 올라탈 것이며 어떤 버스에 올라탈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곧 임박했을 것이라고 보는 추측도 많은데요. 저는 예. 임박했다는 표현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예. 근데 이 판단도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워낙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전에 검찰총장이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대권 후보가 되는 건 정말 대한민국 정치사나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뜻은 거두시는 게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감사원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부총리가 야권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것 또한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 사실은 그게 조금 내부 계파 갈등 속에서 인정을 안 하셔서 그렇지 저희가 보기엔 내부에 좋은 후보가 정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후보들이 좋은 판에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되고 그게 저의 소신입니다. 예. 근데 좀 이따 공수처 수사 얘기도 할 예. 거죠. 예, 말할 겁니다. 그럼 예.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당 내부에서도 좋은 자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앞으로 경선 과정이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이분들이 네. 과연 당외 인사들이 안으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뭔가 지금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다시 야권 후보가 될 것이냐.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되면서 정치권에 쓰나미 바람이 불었고 태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에 힘이 실릴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공정한 경쟁을 얘기하는데요. 그 공정한 경쟁의 핵심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의 지지율이 30%가 넘는다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 중진 5 의원이라고 해서 뭔가 특혜를 주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 가점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라는 거거든요. 그럼 기존의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던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의 힘이 조금 더 더디게 가면서 국민들로부터 뭔가 약간의 부족함이 있을 때 밖에 지지도가 높은 윤석열 전 총장이 하나의 구세주처럼 나타나는 게 모양이 제일 좋을 거라고 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8월 달에 경선 열차를 언급해 놓고 이때까지 딱 입당을 해서 똑같은 선상에서 뛰라고 얘기를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정치적인 문법으로 출발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고심이 좀 들 것 같고요. 네. 정치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시원함을 줄 수는 있지만 지상 절대적인 보수 야권 지지자들의 열망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정권 교체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많은 지지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모여 있기도 한 만큼 이 부분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한 터라 과거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지켜낼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의 조정을 통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만나러 갈 것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의 길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 보니까 변수가 많은 거예요. 그중에 그 변수 중에서도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좀 뛰어넘어서 공수처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어쨌든 사건 당사자가 됐어요. 이게 과연 파장을 미칠 것이냐, 파장을 미치면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정말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야당 입장에서 혹은 윤석열 전 총장 측 입장에서는 대선 앞두고 야권 대권 후보 1위 죽이기다 이렇게 얘기하기 딱 좋은 플레임에 그쵸. 공수처가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 가해진 혐의가 직권남용, 업무방해잖아요. 네. 권리행사 방해. 이 부분처럼 증명하기 어려운 게 없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게 이전에 국정농단 때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무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할 때 저는 공수처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수사를 할까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일각에서 정권이 무슨 공수처를 통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수사하라고 했다는 비난은 하나도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공수처의 1호 수사가 조희영 교육감의 인사 문제잖아요. 예. 그럼 그것도 정권이 조율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가 입만 맞는 것만 이렇게 택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네네. 요 윤석열 전 총장 수사건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런 아이템을 택했을까?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의 아킬레스건은 저희가 보기에는 장모와 처의 불법 혐의 의혹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나왔던 불법 행위 혐의들에 대해서 오히려 따박따박 따지고 그리고 어느 기관은 윤석열 전 총장이 현직에 있을 때 이루어진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예. 그 연관성이 있나 없나를 수사하는 게 오히려 맞지. 예. 이렇게 증명하기 힘든 직권남용, 뭐 업무 방해, 권리행사 방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저 개인적으로는 공수처가 거꾸로인 거예요. 이건 야권 후보 죽이기. 저는 오히려 거꾸로 멍석 깔아주기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도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분석해 주신 부분에 동의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죠? 지금 윤석열 시험대가 아니라 공수처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게 이준석 신임 대표의 말이죠? 네, 우리가 헌정사상 가보지 못한 길을 공수처 출범을 통해서 가고 있죠. 네. 법안을 처리할 때 모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이 핵심이다. 그리고 그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해서 신임 공수처장도 거기에 대한 노력을 피력한 바가 있었고요. 근데 이 옵티머스에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밝혀내기 어려운 직권남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들 수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구형을 받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권력형 범죄가 아니냐 무수히 많은 언급과 논란들이 있었고 실제 옵티머스에 굉장히 깊게 관련돼 있었던 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재임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되지만 출석하지 않은 바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피해자가 있는 만큼 여기에 동등하게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 것인가에 대한 각종 논란을 오히려 더 촉발시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공수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사건을 두고 두고두고 여론의 문매를 맞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사건들도 여전히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최민희 의원님 보시기에 이쪽에서 성격 또 우리가 볼 때는 다른 방식의 성격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공수처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도 대통령 선거까지 빠른 기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성 여부가 판단이 날 거라고 봅니다. 짧게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공수처가 왜 이런 정치적인 사건부터 하는지 네. 이해가 안 가고 차라리 검사들 그 황금호장이라는 검사들의 그 불법 비리 사건 먼저 하는 게 국민적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최민희 전 의원, 김병민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